안녕하십니까. 40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 사연을 꺼내려니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네요.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뉴스나 남의 이야기로만 듣던 걸 제가 온몸으로 겪어봤거든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어질 텐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농사를 지으셨는데 넉넉하다고는 절대 못하는 형편이었죠. 봄부터 가을까지는 논밭에 나가시고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쪽파를 키우셨는데 새벽에 나가셔서 해가 완전히 진 뒤에야 돌아오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등이 빨갛게 타서 껍질이 벗겨지고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서 테이프를 감고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가장 존경에 마지 않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뭐가 걱정이야. 그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았죠. 어머니도 제 삶에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나시면서 기지개를 쭉 켜시고는 오늘도 좋은 날이다 하셨는데 솔직히 그때는 어린 마음에 뭐가 좋은 날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말을 매일 들으면서 자라니까 저도 모르게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가난했지만 부러워하거나 축 처진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결국 통한다. 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걸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말로 가르쳐준 게 아니라 부모님의 등을 보면서 스스로 느낀 거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학 갈 형편은 안 됐고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거든요. 시골에 있어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처음에 물류창고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트럭에서 박스를 내리고 분류하고 다시 싣는 일인데 하루 끝나면 팔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겨울에는 냉동창고에서 일한 적도 있는데 장갑을 껴도 손가락 감각이 없어져서 박스를 자꾸 떨어뜨렸어요. 옆에서 같이 일하던 형이 야, 너 손 동상 걸린 거 아니냐? 할 정도였죠. 그래도 버텼습니다. 남들이 안 하려는 새벽 타임이나 명절 근무를 도맡아 뛰었더니 어느 정도 현장 관리자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물류 쪽에서 구르고 또 굴러서 자리를 잡아 나갔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발전적으로 사는 건 만족스러웠지만 제게 한 가지 숙제가 있었다면 연애였어요. 연애는 꿈도 못 꿨거든요. 시간도 없었고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동료들이 퇴근하고 술 마시러 갈 때 술을 못 마시는 저는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잠들었고 쉬는 날에는 빨래하고 장 보는 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누가 소개팅 시켜준다고 해도 바빠서 안 돼 하고 거절했어요. 사실 바쁘거나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벌도 없고 집안도 내세울 것 없고 생긴 것도 평범하니 누가 날 좋아할까 싶었으니까요. 연애를 안 하는 것의 장점은 경제적인 여건이었어요. 당시 번 돈을 거의 다 모았거든요. 술, 담배 안 하고 취미도 딱히 없으니까 쓸 데가 없었죠.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빼고 나머진 통장에 넣었어요. 10년 넘게 그렇게 악착같이 저금만 했습니다. 돈 좀 모이면 부모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장비 낡은 거 바꿔드리고 농사터도 마련해드리고 집 보일러나 안마 의자도 해드리고요. 그럴 때면 어머니가 전화로 아들아, 네 돈이면 네가 써야지 왜 자꾸 보내?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제 행복이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편하게 쓸 순 없었어요. 그것만 쓰고 나머진 전세 자금으로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빌라 전세를 마련한 게 30대 초반이었죠.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35이 넘도록 혼자였어요.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너 장간 대체 언제 갈 거야 이 녀석아 라고 잔소리를 그렇게 하셨죠. 매번 일이 바빠서요.
하고 넘겼지만 사실 저도 제 인연을 찾고 싶었어요. 퇴근하고 텅 빈 집에 들어오면 불 켜진 데가 없어서 현관에서 한 박자 멈추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럴 때 이상하게 외롭더라고요. 집에 온기가 필요한 느낌이랄까. 명절에 시골 내려가면 친척분들이 정호 너 아직도 혼자야? 하시면서 혀를 차셨는데 부모님이 옆에서 민망해 하시는 게 보여서 그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잊지 못할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름은 수빈이었어요. 수빈이는 중학교 동창 녀석 덕분에 처음 만났는데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밥을 먹자고 하기에 반가워서 나갔죠.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친구네 부부가 앉아 있고 그 옆에 모르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쪽은 우리 와이프 친구인데 너만 괜찮으면 같이 먹자. 여기 앉아. 하면서 은근슬쩍 합석을 시킨 거예요.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요. 상훈이 와이프도 옆에서 그냥 편하게 식사나 해요 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짜고 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수빈이는 저보다 2살 어렸고 동물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다고 했어요. 첫인상부터 저랑 완전 달랐습니다. 밝고 말이 많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뻣뻣하게 앉아서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수빈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동물 좋아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는데 마침 제가 자취방 근처에 떠도는 길고양이를 가끔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참치캔 사다가 골목에 놓아주는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했더니 수빈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기 병원 이야기를 한참 늘어놨어요. 어떤 강아지가 다리를 다쳐서 수술했는데 퇴원하는 날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다는 이야기. 길에서 구조된 고양이가 처음엔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한 달 만에 무릎에 올라왔다는 이야기. 말하면서 표정이 계속 바뀌는데 듣고만 있어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골목 한쪽에 떠돌이 고양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수빈이가 그걸 보더니 가방을 뒤지며 고양이 간식을 꺼내서 살짝 내려놨습니다. 간식은 늘 가지고 다니는 거래요. 혹시라도 거리에 동물을 만나면 줄 수 있게요. 고양이가 경계하면서 안 오니까 수빈이가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 옆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이 많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밴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빈인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랬어요. 지인이 퇴근하고 힘들다고 카톡 보내면 바로 전화해서 1시간씩 이야기 들어주고 동료가 경조사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챙기고 친구가 우울하다고 하면 약속 잡아서 밥 사주고 늘 뭔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그날 밤에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뒤로도 자꾸 연락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매일, 나중엔 하루에 몇 번씩요. 그러다 만나면 수빈이가 거의 혼자 다 떠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오다가 본 재밌는 장면, 어제 먹은 떡볶이가 얼마나 매웠는지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색해서 네? 그랬어요? 이것밖에 안 했는데 수빈인 그 모습 보며 정호씨는 들어주는 게 참 편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조용한 저 옆에서 그 밝은 에너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어두운 방에만 있다가 창문을 연 느낌이랄까?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세상이 좀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 만나면서 마음을 확인했어요. 제가 지방 출장이 잡힌 적이 있었는데 사흘 동안 못 만나게 됐거든요. 그 사흘이 일주일처럼 길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수빈이한테 전화할 시간만 기다렸어요. 돌아오는 날 터미널로 수빈이가 마중을 나왔는데 수빈이가 멀리서 뛰어오면서 제품에 안겼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이요. 그 순간 확신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본격적으로 사귀고 몇 달 뒤에 수빈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엄마가 정호 씨 정말 보고 싶대. 한번 와.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갔죠. 장모님 댁은 수빈이 직장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장모님이 활짝 웃으시며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우리 수빈이가 좋다고 난리치던 남자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서 들어와. 수빈이가 옆에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장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덕분에 분위기가 금방 풀리더라고요. 장모님은 수빈이랑 닮아도 너무 닮으셨어요. 정이 넘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스타일이었어요. 첫 만남인데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옛날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수빈이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수빈이가 초등학생 때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장모님이 혼자서 수빈이를 키우신 건데 그래서인지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 보였어요. 수빈이가 엄마한테 엄마 허리 또 아파? 하면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주물러주면 장모님이 에이 괜찮아 이 나이면 다 그래 하시면서 편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수빈이가 장모님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이 있는데 장모님도 똑같이 고개를 기울이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다만 결혼을 두고서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장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죠. 홀어머니시니까 당연한 건데 수빈이도 그건 양보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우씨, 나한테 엄만 전부야. 그건 알아줘야 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니 저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결혼하면 살림이며 관계며 복잡해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근데 그날 돌아오는 길에 수빈이가 지하철에서 제 어깨에 기대면서 오늘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더라. 고마워. 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행복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수빈이를 만나면 만날수록 확신이 커졌어요. 여전히 장모님 모시는 문제가 마음에 걸렸지만 나중엔 사랑하는 마음이 고민을 이겼습니다. 결국 수빈이와의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지만 장모님과 같이 사는 건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매달 용돈을 넉넉히 드리기로 했고 명절이나 어버이날 또는 기념일 때에는 빠짐없이 찾아뵙기로 했죠. 수빈이와 결혼 준비하면서 어느 날 수빈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자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자기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웃겼지만 그 한마디에 왠지 제 선택도 최고의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큰돈 들여 화려하게 하는 건 둘 다 성격에 안 맞았거든요. 하객은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대신 식사는 제대로 차려드리자는 게 우리 둘의 합의였죠. 장모님이 식장에서 제 어머니 손을 잡으시면서 사돈, 정호 같은 아들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두 분이 손잡고 우시는 걸 보면서 이게 가족이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빈이가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자기야,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오늘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라며 이야기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수빈이 손을 꽉 쥐어줬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은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은 꼭 통하는 것처럼요.
그때 결심했어요. 하늘에 계신 수빈이 아버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위가 되자고요. 전 수빈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모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장모님 댁에 고장난 게 있으면 바로 달려갔고 분기마다 좋은 데 모시고 여행도 다녔어요. 한 번은 온천 리조트에 모시고 갔는데 장모님이 노천탕에 발 담그시면서 아이고 사위가 이런 데 데려오다니 호강이네. 살면서 처음이야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장모님은 평소에 주변 분들한테 우리 사위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다 하고 자랑을 하셨대요. 동네 모임 나가시면 만나는 분들마다 사위 자랑을 하시는 바람에 나중엔 다들 그만 좀 하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수빈이한테 전해 들었는데 웃기면서도 쑥스럽더라고요. 장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어요. 갈 때마다 반찬을 한 보따리씩 싸주시면서 정우야 밥 거르지 마. 우리 수빈이가 아직 살림이 서툴러서 네가 좀 이해해줘라. 늘 고마워 라고 하셨죠. 그 말이 친어머니처럼 정감이 가서 좋았어요. 수빈이와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연애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사람인데 수빈이는 활발하잖아요. 주말에 쉬고 싶은 저와 오늘 어디 가자 하는 수빈이가 자주 부딪혔어요. 저는 아끼자는 쪽이고 수빈이는 쓸 건 써야 한다는 쪽이라 생활비 가지고도 종종 말이 오갔습니다. 한 번은 수빈이가 좋아하는 그릇 세트를 사왔는데 제가 이거 좀 비싸지 않아? 라고 했더니 수빈이가 눈을 부릅뜨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매일 밥 먹는 그릇도 마음에 드는 걸로 못 써? 맨날 아끼기만 하면 뭐가 좋아? 그날 저녁 내내 서로 말을 안 했어요. TV 소리만 거실에 울리는데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더라고요. 제가 사과할 타이밍을 놓쳐서 쭈뼛쭈뼛대니 수빈이가 먼저 다가와서 나 좀 예민했지. 미안. 신혼이라 나도 예쁜 거 장만하고 싶어서 그랬어. 라고 했어요. 저도 내가 너무 깐깐했어. 미안. 하고 화해했죠.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수빈이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도 꼭 제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다못해 퉁퉁 불어터진 라면이라도 챙겨줬죠. 그 라면 한 그릇이 어떤 사과보다 따뜻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사과하고 더 져주려는 마음이었죠. 이런 식으로 부딪히고 풀고를 반복하면서 1년쯤 지나니까 서로의 리듬이 맞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가 양보할 선이고 어디부터가 서로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인지를 알게 된 거죠. 싸워도 금방 풀렸고 풀리면 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사랑하는 사이라도 같이 사는 건 다르고 맞춰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안정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확히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저녁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부담되지 않게 슬쩍 말했거든요. 수빈아, 우리 이제 슬슬 아이 생각해볼까? 라고 했더니 생각지 못하게 수빈이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윽고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사실 임신하는 거 무서워. 아이 갖는 거 사실 안 하고 싶어.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수빈이가 먼저 아이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거든요. 본인은 아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꼭 낳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결혼 초에도 수빈이가 우리 아기 낳으면 이름 뭐로 할까? 남자아이면 뭐가 좋아? 라고 하기에 신나게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저도 크게 당황했죠. 이유를 물어도 그냥 무서워. 내 몸이 변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더 캐물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멈췄어요.
생각해보면 아이 문제는 제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의견이 전적으로 중요하고요. 해서 수빈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금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부담을 줄까봐 내색하지 않았고요.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나면서 일에서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를 해온 게 눈에 띈 건지 더 큰 규모의 업무를 맡게 된 거예요. 배송 스케줄 전체를 조율하는 자리였는데 책임이 확 커졌어요. 긴장도 됐지만 열심히 했더니 실적이 좋게 나왔고 결국 본사 쪽에서 정식으로 스카우트 제안이 왔습니다. 안정적인 자리에 급여도 꽤 올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맨몸으로 시작한 놈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한테 잘했다, 대견하다 싶었어요. 제가 잘 풀리는 반면에 수빈이는 병원에서 점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동물병원이라는 데가 겉으로 보기엔 따뜻해 보여도 현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아픈 동물을 돌보는 것 자체도 체력 소모가 크지만 보호자 응대가 더 힘들다고 했어요. 치료비가 생각보다 나오면 화를 내는 보호자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돈이 목적이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대요. 동물을 안락사하는 장면을 보는 것도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했고요. 퇴근하고 소파에 축 늘어져서 오늘 정말 힘들었어. 나 이 일 못하겠어. 라고 투정하는 날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샤워하다가 울더라고요. 물소리에 섞여서 수빈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는데 문 앞에 서서 뭐라 해줘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일을 그만두게 해야 하나, 여행을 보내줘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 어떤 선택이든 수빈이의 결단이 필요했지만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 전부 수빈이를 위해 썼습니다. 수빈이가 갖고 싶다고 한 건 다 사줬어요. 백화점 지나가다 쇼윈도에서 코트를 한참 보길래 다음날 사다 줬더니 수빈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걸 정말 사온 거야? 하면서 한참을 좋아하더라고요. 주말에 가고 싶다는 곳이 있으면 데려갔고 평일 저녁에 자기야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면 퇴근길에 수빈이가 좋아하는 음식집에 들러서 포장해 갔습니다. 그리곤 제일 좋은 거 먼저 수빈이 앞에 놓으면 수빈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라고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을 보면 저의 피로도 다 녹는 기분이었어요. 그 웃음이 보고 싶어서 계속 뭔가를 더 해주게 되더라고요. 이후에는 장모님이 타시던 차도 바꿔드렸습니다. 연식이 오래돼서 에어컨도 안 나오고 시동도 자주 안 걸린다고 하시길래 중형 SUV로 새로 뽑아드렸어요. 수빈이가 제 팔을 꼭 잡으면서 자기야, 엄마 차까지 바꿔주다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전화하면서 울었어. 너무 고맙대. 라며 본인도 울더라고요. 장모님은 그 차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하셨어요. 정호야, 내가 이런 걸 타봐도 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사위가 차 바꿔줬다고 부럽다고 난리야. 라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들떠 계셨죠. 수빈이가 행복해하는 모습, 장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게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였습니다. 이유 없이 해드리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장모님도 저를 사위로서 정말 아껴주셨거든요.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과로로 열이 펄펄 나면서 몸져 누웠어요.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수빈이가 장모님한테 말을 했나 봐요. 1시간도 안 돼서 장모님이 오셨어요. 손에 그 큰 삼계탕 냄비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현관문 열자마자 신발도 대충 벗으시면서 부엌으로 직행하셨습니다. 우리 사위 쓰러지면 어떡하니? 이리 와, 죽부터 먹어. 건강 잘 챙겨야 한다. 병에는 장사 없어. 그렇게 이틀 동안 집에 계시면서 죽이랑 미역국을 번갈아 끓여주시고 제가 잠든 사이에 빨래랑 청소까지 해놓고 가셨어요. 일어나 보니 싱크대가 깨끗하고 수건이 새로 널려 있고 냉장고에 반찬 4-5가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안에 메모를 남겨놓으셨는데 정우야, 된장찌개는 이틀 안에 먹어라. 몸조리 잘하고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메모지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시다니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 생일도 빠짐없이 챙겨주셨어요. 각종 선물을 사다 주시면서 아들은 없지만 사위가 새 아들이 됐으니 잘 챙겨줘야지. 내가 능력 있으면 더 잘해줄 텐데 미안하네 라고 하셨죠. 그 선물 하나하나 전부 다 마음이 담긴 정성 어린 선물들이었는데 말이에요. 때마다 제철 과일도 보내주시고 본인이 가본 음식점이 맛집이면 거기 음식을 사다가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 마음이 감사해서 저도 장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여겼습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가끔 장모님이 알 수 없는 말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따금 저랑 둘이 있을 때 수빈이가 화장실에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불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호야, 수빈이가 좀 힘들게 해도 이해해줘라. 그 애도 사정이 있을 거야. 무슨 사정이냐고 여쭤보면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소리야 라고 하시면서 말을 돌리셨죠. 또 한 번은 수빈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 장모님이 저한테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정우,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니까 끝까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맥락 없이 나온 말이라 좀 이상했는데 어르신이 인생 조언 같은 걸 하시는 건가 보다 싶었어요. 그 이후에 장모님이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기에 저도 흘려듣고 깊게 생각하진 않았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무렵부터 수빈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요. 우선 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저한테도 너무나 잘해줬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놨고 퇴근하면 현관까지 나와서 자기야 왔어? 하면서 웃으며 맞아줬어요. 제 옷도 미리 꺼내주고 주말에는 먼저 오늘 뭐 먹고 싶어? 하면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저 부부 참 다정하다 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상한 방향이냐고요? 그냥 제 느낌이 이상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수빈이는 친절해졌지만 반대로 감정이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 수빈이는 기분 좋을 때 빈정거리기도 하고 짜증날 때 투정도 부리고 서운하면 삐져서 종일 말을 안 하기도 했거든요. 언제나 감정 표현이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화나면 화난다. 그게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젠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다 좋다고만 했어요. 제가 뭘 해도 그래 알겠어, 아무거나 다 좋아 하고 넘어갔습니다. 전에는 제가 일이 바빠 늦게 들어오면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늦어? 밥 다 식었잖아 하면서 성을 냈거든요. 그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어도 걱정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젠 아무 말이 없었어요. 늦게 들어가도 왔어? 밥 차려놨어, 먹어.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미안, 늦었지?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하면 괜찮아, 일로 바빴던 거니까 이해해 라고 하고 끝이에요. 싸움이 아예 없어졌는데 그게 오히려 불안했어요. 마치 감정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쓸 감정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요. 웃고 있는데 눈이 안 웃는다고 해야 할까요?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은 어딘가 먼 데를 보고 있는 그런 묘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아니,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요. 한 번은 저녁에 같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수빈이가 핸드폰을 보다가 혼자 피식 웃었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 라고 물었더니 아, 그냥 친구가 웃긴 사진 보냈어? 하면서 화면을 끄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이것 봐봐, 웃기지? 하면서 저한테 들이밀었을 텐데요. 또 어떤 날은 수빈이가 거울 앞에서 한참 자기 얼굴을 보고 있길래 뭐해? 했더니 그냥
하고는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따지기도 애매한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게 쌓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몸을 살짝 비틀면서 피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왜 더워? 하면 좀 더워 하고 넘어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땐 겨울이었거든요. 무려 영하의 날씨에 바깥에 서 있을 때였다고요. 그러면서도 다음날 아침에는 또 밝은 표정으로 자기야 오늘 뭐 먹을까? 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자꾸 스스로한테 묻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직감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머리로는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가슴 한쪽이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장모님한테 고민 상담을 목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수빈이한테 직접 묻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내한테 뭐라고 물꼬를 터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물었다가 날 지금 의심하는 거야? 하면서 싸움만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장모님이라면 딸을 제일 잘 아시니까 우리 사이를 제일 잘 아시니까 뭔가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라고 둘러대면서 장모님 댁에 들렀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장모님이 커피를 타주시면서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라고 먼저 물어봐 주셨죠.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그 수빈이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장모님은 표정이 어두워지시면서 뭐가 달라? 라고 답하셨어요. 수빈이는 여전히 밝고 다정한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속에 담아두기가 힘들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보다 친절한데 감정이 안 느껴진다고. 예전엔 싸우기도 하고 투정도 부렸는데 이제는 아무 반응이 없다고.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다고요. 말하다 보니까 목이 메더라고요. 저의 고민과 걱정을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니까 더 서글퍼졌어요. 장모님은 제 이야기를 한참을 들으시더니 방긋 웃으셨어요. 다만 좀 애써 웃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요. 정호야, 별일 아닐 거야. 내 딸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라고 하시면서 수빈이 성격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 사교적인 사람이라서 밖에서 에너지를 쓰고 오면 집에서는 좀 시들해 보일 수 있다고. 친구도 많고 밖으로 잘 도는 타입이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다 그래. 처음에 불타던 게 좀 식을 수는 있지. 근데 그건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편해진 거야. 서로를 잘 아니까 애써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고 맞춰주는 거지. 그게 본인도 편해진 거고. 장모님이 그러시면서 본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가끔 외로운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가 그리웠다고요. 살아있을 때는 몰라. 그게 다 사랑이야. 지금은 외롭다고 느껴도 나중에 알게 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갈 땐 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 자네가 일 때문에 힘들어서 민감하게 반응한 걸 거야.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수빈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집에 갔어요. 수빈이가 이런 걸 왜 사왔어? 라고 하길래 그냥 먹고 싶을 것 같아서 했더니 단순히 고마워 그 말 한마디 하고 받아갔어요. 그 고마워가 건조하게 들렸지만 장모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냥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딸을 평생 키운 어머니가 괜찮다는데 제가 뭘 더 따지겠어요. 이게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다라고 계속 제 마음을 다독였죠.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빈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수빈이가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길래 다가갔더니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두 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자기야, 나 임신인 것 같아.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예전에 아이를 갖자는 말을 제가 전에 꺼냈다가 수빈이가 무섭다고 해서 그 뒤로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아이를 원하고 있었는데 수빈이한테 부담 줄까봐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식이 생겼으니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죠. 정말? 병원 가보자. 내일 바로 가자. 라고 했더니 수빈이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데 수빈이 반응이 이상했어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도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고 제가 좋아하니까 그제야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 같았어요. 하긴 전에 임신이 무섭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빈이에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잖아요. 몸이 변하는 게 두렵고 출산이 겁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앞으로 내가 다 챙길게.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줘. 어떻게든 안심시키고 싶어서 말했는데 수빈이는 여전히 힘없이 응이라고만 하더라고요. 평소 수빈이답지 않게 말이 없고 몸이 건조했어요. 병원 검진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 혼자 다녀올게. 괜찮아.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끌고 다닐 순 없으니까 수빈이가 편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대신 영양제를 사다 놓고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하고 가능하면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서 하려고 했어요. 수빈이한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빈이가 아직 장모님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거든요. 전화해서 어머니, 수빈이 임신했어요 라고 하니까 장모님은 아이고 정말이야? 하시면서 기뻐하셨죠. 근데 기뻐하시는 중간에 목소리가 한 박자씩 끊기더라고요. 잠깐 침묵이 있었는데 바로 정호야 축하해. 잘됐다. 귀한 아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감격해서 말을 못하시는 건가 보다 했습니다. 장모님이 다음날 바로 오셔서 수빈이한테 미역이랑 소고기를 한가득 사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수빈이가 장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감동해서 아니면 엄마가 되는 미묘한 감정에 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모님은 수빈이를 안으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단순한 위로치고는 왠지 모를 무게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다만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사이를 다시 가깝게 만들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임신 후 수빈이는 또다시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요.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나서 수빈이가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야, 임신하는 거 당신이 원했잖아. 이 정도면 그만한 보상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아이 내 몸 갈아서 낳아주는 거니까 나한테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수빈이는 노골적으로 금액을 말했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었습니다. 제 월급 몇 달치에 해당하는 액수였어요. 출산 준비 비용이나 산후조리 비용을 말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한테 주는 용돈 개념이라고 했죠. 임신이라는 건 자기 몸과 시간으로 감당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였죠. 솔직히 당황했어요. 부부인데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안 된다고 하면 머리채라도 붙잡을 기세여서 조심스럽게 좀 줄이면 안 돼? 지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빈이 표정이 확 변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내 몸으로 애를 낳는 건데 이것도 아까워? 자기가 원해서 임신한 거잖아. 내가 언제 하고 싶다고 했어? 난 싫다고 했었지 분명.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말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수빈이가 임신을 무서워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원한 것도 맞고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요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크게 싸웠어요. 결혼하고 제일 심하게 싸운 것 같아요. 수빈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뒤로 수빈이는 외출이 잦아졌어요. 답답해서 좀 나갔다 올게. 친구 만나. 이런 말을 하고서 나가는 날이 일주일에 2~3번 이상이었어요. 배가 나온 몸으로 돌아다니는 게 걱정됐는데 임산부도 걸어 다녀야 해. 왜 자꾸 가두려고 해? 라며 짜증을 내니까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물어보면 또 싸움이 되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나가면 서너 시간씩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 보이다가 어떤 날은 눈이 충혈돼서 들어왔어요. 울었어? 하면 바람 맞아서 그래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부부관계에 금이 가다 보니 수빈이가 요구한 금액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솔직히 부담이 컸습니다. 대출금에 생활비, 장모님 용돈까지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적금도 장모님 차 바꿔드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모으는 중이었고요. 수빈이가 말한 금액을 맞추려면 비상금까지 싹 다 털어야 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그러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불안하고 무서운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몸이 변하고 아픈 건 수빈이가 감당하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남편 아니겠어요?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수빈이 마음이 편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사에 특근을 신청했어요.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물류센터에 붙어 있으면서 시간 외 수당을 최대한 채웠어요. 평일에도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동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일해 몸 버린다 라고 하는데 웃으면서 넘겼어요. 몸이 고됐지만 버텼어요. 시골에서 상하차 하던 시절에 비하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름 폭염에 논에 나가시면서도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으고 모은 돈에 그동안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수빈이가 말한 액수를 겨우 맞췄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는 날 ATM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화면에 뜬 잔액을 보면서 손가락이 멈추더라고요. 이 돈이면 부모님한테 뭔가 새로 해드리고도 남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스쳐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아이가 먼저라고요. 수빈이한테 봉투를 건네면서 여기 있어, 필요한 데 써 라고 했더니 수빈이가 멍하니 보더라고요. 한참 뒤에 고마워 하며 받아갔는데 그 고맙다는 말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진심이 안 느껴졌달까요? 예전에 제가 뭔가를 해주면 수빈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세상에 정말? 하며 엄청 고마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그냥 담담하게 받더라고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씁쓸했지만 아내와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으니 후회는 안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던 무렵이었어요. 하필 그때 회사에서 급한 일이 터져서 지방으로 출장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일이라 수빈이한테 금방 다녀올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하고 갔어요. 출장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꽤 늦은 밤이었어요. 여보, 나 진통 온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정일보다 좀 이른 거였거든요. 지금 어디야? 병원 가야지. 다급하게 말했더니 수빈이가 자기 지금 안 돼? 라고 하더군요.
당장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선 최대한 빨리 가보겠다고 하니 됐다고 하면서 장모님 부르면 되니까 오지 말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말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따로 보고하지 않고 출장지에서 곧바로 차를 몰았어요. 3시간을 운전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땀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운전하면서 수빈이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전화하니까 한참 만에 받으시면서 괜찮아, 병원에 잘 있어, 안 와도 돼 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급한 상황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병동복도로 뛰어들어가는데 장모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장모님 표정이 이상했어요. 반가운 게 아니었어요. 하얗게 질려서 저를 보는 눈이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두 팔 벌려서 저를 막으셨어요. 정호야, 잠깐 지금 못 들어가. 왜요? 수빈이 괜찮아요? 아기는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더니 장모님이 수빈이는 괜찮아. 근데 지금 진료 들어갔어. 예민한 시기라 의료진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진료 정도면 남편이 같이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데 기어코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장모님이 옆에 앉으셨는데 계속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장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전화하시는 게 들렸어요. 지금 왔어. 어떻게 하라고 나더러?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다가가니까 얼른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누구랑 전화하세요? 했더니 그 친척한테 소식 전하는 거야 하셨어요. 듣자 하니 수빈이가 임신 중에 무리하게 돌아다닌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안정을 권했는데 제대로 안 지킨 거죠.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은 별일 아니라면서 나중엔 저를 아예 일으켜 세워서 내쫓듯이 하셨어요. 어서 가. 내가 여기 있으면 된다니까. 출장 간 사람 붙잡아 둘 일 아니야. 어서 가 어서. 그렇게 저는 쫓겨나듯이 병원에서 나와야 했어요. 뭔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도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출장지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현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장모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위가 달려왔으면 안심하고 반가워하셔야 정상인데 왜 그렇게 당황하셨을까? 전화할 때 나더러 어떡하라고? 라고 한 건 누구한테 한 말일까?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4시에 결국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외출 준비를 했어요. 수빈이한테도 장모님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병원에 가볼 심산이었어요. 그렇게 무작정 차를 몰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빈이가 입원한 층에 도착해서 병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아침 면회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거든요. 병실 앞에 도착해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빈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집에서 저한테 보여주던 그 껍데기 같은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편안한 웃음이요. 이상한 느낌에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낯선 남자가 수빈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그 남자 손을 잡고 있었고 남자가 수빈이 머리카락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행복한 연인처럼요. 남자가 수빈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뭐라 말하니까 수빈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장모님도 거기 계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남자한테 그래 수고했다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하고 계셨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가족처럼 편한 모습이었어요. 세 사람이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았어요. 다만 제가 남편이 아니었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났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문 쪽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저를 발견한 수빈이 눈이 커졌고 남자는 급히 손을 뗐고 장모님은 놀라면서 일어나셨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문틀을 잡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겠다 싶어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요. 수빈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장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어요. 그 낯선 남자는 뒷걸음질을 쳤고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빈이가 여보 오해야. 이 사람은 그냥 이라고 하는데 변명이 생각 안 나는지 더듬더듬거렸어요. 곧 장모님이 수빈이 앞을 막아서더니 정호야 앉아라. 할 말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진 못하셨죠. 제가 남자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나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 존재를 알고 있더군요. 남자는 본인이 수빈이 전 남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요. 그제야 생각나더라고요. 수빈이가 결혼 전에 오래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수빈이는 결혼 후에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장모님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서 친구 만난다고 하면서 답답하다고 외출한다면서 그 시간에 이 남자를 만났던 거예요. 그 남자는 수빈이가 결혼했지만 아직 자신과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본인은 수빈이가 누구와 결혼했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찾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누구 아이야? 내 아이 아니지. 제 말에 수빈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그 남자가 나섰습니다. 당연히 내 아이예요. 설마 그쪽 아이인 줄 알고 있던 건 아니죠? 수빈 씨는 분명히 제 아이라고 했습니다. 육아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뭐라고? 수빈이는 이혼하고 나서 나랑 함께 살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수빈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이혼할 거라며. 그 남자와의 대화로 저는 완벽한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수빈인 저한테 아이가 그 남자의 자식이란 사실을 숨기고 제 아이인 척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임신이 무섭다고 거부했던 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으니까 저와는 아이를 가져선 안 돼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전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방법을 바꾼 거죠. 제 아이인 척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뒤로는 그 남자와 계속 만나온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제게 돈을 요구한 이유도 깨달았어요. 제가 힘들게 마련해서 수빈이한테 줬던 큰 돈도 결국 그 남자한테 갖다 준 거였어요. 남자가 돈이 없었거든요. 제 돈으로 둘이 밥 먹고 제 돈으로 둘이 여행 가고 한 거였죠.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을 그렇게 쓴 거였습니다. 장모님도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요. 딸이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도 아이가 사위 아이가 아닌 것도 다 아시면서 제 앞에서 웃으시고 제가 사준 차 타시면서 뻔뻔하게 우리 사위가 최고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아플 때 죽을 끓여오시고 생일마다 선물을 사주시면서 친아들 같다 하셨던 그분이요. 가끔 수빈이 사정을 이해해줘라 하셨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수빈이 사정이 이거였던 겁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네가 좀 더 잘해주라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는 진짜로 수빈이가 저와 이혼을 하고 자기한테 올 줄 알고 있던 거예요. 수빈이의 말을 진심으로 믿은 거죠. 돈 모아서 나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요.
그런데 수빈이가 아이를 제 아이인 척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처음 안 거예요. 자기가 아빠인 아이를 다른 남자아이로 만들려 했다는 것에 남자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어요. 말해보라고! 이혼한다는 말 거짓말이었어? 이게 뭐야? 내 아이를 저 남자아이로 만들려고 한 거야? 수빈이가 아무 말 못하자 남자가 수빈이 뺨을 세게 때렸어요. 병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모님이 비명을 지르셨고 수빈이는 펑펑 울고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전 그 와중에 벽에 기대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믿은 것들이 전부 가짜였다는 게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감정이나 생각이 작동을 멈춘 것 같았어요. 수빈이가 울면서 제게 매달리며 여보 들어와 제발! 이라고 했는데 그 여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핸들을 세게 쥐었다가 놓길 반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바보처럼 당하기만 할 순 없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 곧바로 수빈이의 짐을 싸서 장모님 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어차피 제가 마련한 전셋집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장모님이 집으로 곧장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장모님이 서 계셨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정호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애미가 돼서 못 말렸어. 애가 너무 행복해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는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장모님이 제게 주셨던 그 정이 다 가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를 속이신 거잖아요. 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면서도,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제 앞에서 웃었던 분이잖아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거 아시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장모님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우셨어요. 저도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밖으로 내보내고 돌아서서 문을 닫았어요. 얼마 후 저는 직접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죠. 변호사가 증거가 중요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수빈이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했어요. 제가 준 큰돈이 빠져나간 흐름, 수빈이 명의 계좌에서 그 남자한테 이체된 기록들을 찾았습니다. 수빈이가 친구 만난다고 나간 날짜와 카드 사용 지역을 대조해보니 전혀 다른 곳에서 찍힌 것들이 수두룩했어요. 병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던 정황, 장모님이 복도에서 전화하시던 것, 수빈이가 외출할 때마다 했던 거짓말들까지 하나하나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어차피 곧 출산이니 아이의 친자 검사도 진행하자고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결과가 나오면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요. 수빈이가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수빈이한테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 남자한테도 상간으로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넣었어요. 변호사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상대 남성도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한 경우이므로 양쪽 다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수빈이 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수빈이가 전화해서 울면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는데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럼 감당해야지.
그 말만 하고 끊었어요. 수빈이가 그 뒤로 문자를 수십 통 보냈는데 읽지 않았습니다. 장모님도 전화가 수차례 오셨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후에 수빈이가 출산을 했고 안정기를 가진 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진자 검사 결과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게 확인됐고 수빈이 측 과실이 명백하게 인정됐어요. 법원에서 수빈이한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고 상대 남자한테도 손해배상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수빈이 측 유책이 크다 보니 제 기여분이 훨씬 많이 인정돼서 대부분의 재산이 제 몫으로 정리됐어요. 상대 남자는 위자료 판결이 나오자 돈이 없다면서 버텼어요. 근데 강제 집행 절차 들어가니까 결국 분할 납부로 합의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책임은 안 지겠다? 그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수빈이한테 이미 연락을 끊었대요. 돈도 없고 소송까지 당하니까 도망친 거죠. 그렇게 사랑한다 어쩐다 하더니 막상 현실이 닥치니까 사라진 거예요. 수빈이는 결국 양쪽 다한테 버림받은 꼴이 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법원 복도에서 수빈이를 마주쳤어요. 수빈이가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수빈이는 더 이상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그 환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막더라고요. 이상하게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선 한동안 힘들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허무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은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부엌에 물 마시러 갔다가 냉장고에 붙어있는 부모님 사진을 봤어요. 시골에서 논 앞에 서서 웃고 계신 사진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원래 혼자서도 잘 살아온 사람이었잖아. 시골에서 맨몸으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놈이잖아. 요즘은 괜찮아요. 회사에 출근하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러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조용하지만 편해요.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는 조용함이 이렇게 편한 거였어요. 주말에는 혼자 근처 산에 올라가기도 해요.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별거 아닌 풍경인데 괜히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겠죠.